안전자산, 채권, 달러를 관심 있게 바라보자. 다음 사이클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방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긴 해요. 지금과 같은 증시에서 투자자를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배당주, 방어주,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그렇죠. 보세요? 저도 자료는 써요. 배당주, 방어주 괜찮다라고 쓰는데, 배당주, 방어주가 괜찮다라는 의미는 주식, 지수가 빠지는 것보다는 덜 빠질 겁니다라는 차원이에요. 빠지는 거는 뭐? 같이 빠지겠죠. 지난번 올해 초 3월까지 대폭락이 있었을 때도 증시가 10% 넘게 빠지는데 배당주는 뭐 마이너스 4% 5% 빠지긴 했는데 그쳤고 방어주도 좀 선방을 했어요. 근데 뭐 펀드 매니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주식 비중을 기본적으로 90%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내가 꼭 주식 비중을 100% 채우고 90% 채워놓고 가야 될 이유가 없는 분들은 방어주나 배당주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하락하는 데 투자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안전자산, 채권, 달러를 관심 있게 바라보자. 투자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TF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채권이나 달러 같은 경우는 아마 뭐 거래하시는 영업점이 있으시면 거기 가셔서 직접 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요즘은 채권 매매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좋은 채권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받으셔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채권 금리는 왜 이렇게 튀냐? 일단은 이번 그림을 보여드리면 지금 10년물은 3.5를 넘어섰고요. 2년물은 4를 넘어서고 있죠. 4.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2년물 단기 채권 금리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의 폭이 더 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여력은 더 열어놔야 되는데, 저는 10년물 채권 금리가 3.6, 3.7까지는 열려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을 바라보진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75bps에도 불구하고 그 10년물과 30년물은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은 올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3.5를 넘나들고 있고 3.6 조금 더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때가 좀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채권 투자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ETF라든지 채권 상품들을 좀 투자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지금 달러 얼마죠? 달러 1,400원 훨씬 넘었고요. 돌파했어요? 네. 제가 보면 마지막 봤던 건 1,408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111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407원이네. 네. 1,409원까지 갔어요. 9원까지 갔었죠. 자, 그래서 달러도 지금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은. 근데 아마도 오늘 이제 BOJ 그리고 영란은행에서 금리 인상 결정, 그리고 9월 말 10월 초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아까 보여드렸죠. 심리가 워낙 낮아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어떻게든 좋게 해석하고 싶어 할 거예요. 경제지표가 나쁘면은 금리 인상 좀 덜하는 거 아니야? 경제지표 좋으면은 침체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은 우하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던 상황에서 툭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다시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선 달러 인덱스도 좀 쉬어갈 것 같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105, 106포인트, 여기 104, 105라고 했는데 이 105포인트 전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한 115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00원 넘어섰는데 1,450원을 넘고 1,500원까지 근접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지금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1,400원 밑에서 1,380원, 60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신다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방어주나 배당주 투자하신 것보다 수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주식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자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산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시장이 빠지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매크로 환경 속에서 그러면 맞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아까 뭐 안 좋을 것 같다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사실 실적의 주가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따라가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3분기 실적 시즌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이익 전망이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관전 포인트를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22년 이익 전망과 23년 이익 전망인데 요거 잘 보세요. 22년 이익 전망은 240조에서 223조로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23년 이익 전망은 267조에서 237조로 쭉 떨어지고 있어요. 하향 조정 속도가 23년이 되게 빠르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둘 간의 격차가 27조 5천억이었는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격차는 14조 1천억 원으로 확 줄었어요. 반절 정도로. 자, 그러면은 이제 3분기 그리고 내년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서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될 경우 이게 더 가팔라지게 된다면, 얘도 떨어지게 된다면 자칫하면 올해 4분기 중에 볼 수 있는 이익 증가율이 22년도 마이너스, 23년도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겠죠.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이익 증가율이 2년 연속 역성장일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 올해 말 내년 초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3분기 실적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9.3%입니다. 2011년 이후 3분기 영업이익률 평균은 8.6이에요.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률은 7.9예요. 2011년 이후 4분기 평균 영업이익률이 6.7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열렸는데 평균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망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눈높이가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2분기보다 좀 꺾였는데 그래도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선방할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지 시장이 좀 버텨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환율 효과, 인플레이션. 먼저 환율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환율 효과 3분기까지 들어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변화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원화가 약세로 되면 될수록 환율 효과가 들어온다는 의미인데, 이 빨간색을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가요. 그래서 들어오겠다. 그런데 위안화, 유로화, 엔화 대비로는 강세예요. 그래서 환율 효과가 더 세게 들어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 요게 2021년 3분기입니다. 마이너스다 보니까 기저효과, 이때 마이너스였던 게 지금 플러스 효과를 더 주면서 확 올라가는 그림이죠. 근데 2021년 4분기는 플러스 7%, 8%였었어요.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웬만큼 오르지 않는 이상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환율 효과는 3분기가 정점이고 4분기부터는 안 좋아진다, 약해진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데 퀘스천 마크가 들어오면서 환율 효과까지 꺾여? 라는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오르면서 에너지, 철강, 화학, 운송 이런 업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서프라이즈였죠, 매 분기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은 이미 꺾였고, 여기 BDI나 SCIFI라고 하는 운임지수도 꺾였어요, 완전히.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비용 부담 줄어들겠네, 기업들. 근데 작가님이 만약에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고 한다면 원재료 재고를 쌓아놓을까요? 원재료 재고를 0으로 할까요? 필요할 때마다 막 주문할까요? 쌓아두겠죠. 그렇죠. 그래서 PPI가 안 떨어져요. 생산자 물가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자재 가격들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특히 6월, 7월 지나면서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쌓아놓은 재고는 비쌌을 때 들여왔던 원자재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PI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원재료 가격 부담, 비용 부담은 남아있는데 제품 가격을 싸게 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재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좀 싸게 계약하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실적 전망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게 올해 2022년 이익 변화율인데, 그러니까 2022년 영업이익이 전월 대비, M-1은 전월 대비 변화율, M-3은 3개월 전 대비 변화율인데, 보시면은 그동안 뭐 반도체, 화장품, 건설,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 안 좋은 거 다 아시겠죠? 근데 화학, 철강, 은행 꺾였어요. 이익 전망이 좀 상향 조정되는 게 이렇게 꺾여버렸다는 거죠. 내년 전망은 또 더 그런데요. 철강, 화학, 거기다 운송까지. 지금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업종들이 다 실적 전망치가 꺾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안 좋았던 업종은 좀 더 안 좋고, 지금까지 좋았던 업종들은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실적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는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짧게 대응하고 빨리 빠져나오고 좀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면서 다음 레벨 다운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에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어쨌든 베어한 뷰인데 지금 어디까지 좀 하락한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디니아님께서는? 뭐 저희가 6월달, 뭐 7월달 계속적으로 제시드렸던 밴드 하단은 2050이에요. 2050, 2000 초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 좀 늦다 하더라도 내년 1, 4분기 중에는 저점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밸류에이션 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12개월 선행 PR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발생 확률이 2%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 플러스 2 표준 편차. 이 또한 발생 확률이 2%밖에 안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레벨에서 고점 저점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금융위기 때도 시스템 리스크다 보니까 언더슈팅이 있긴 했지만 곧바로 회복하면서 분기점이 됐었고요.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2012년, 13년 남유럽 재정위기 이때도 지지선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도 지지선 역할을 해줬고 코로나19 때도 이번에 지지선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6월 달에도 여기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여기서 반등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같은 밸류에이션이라 하더라도 하단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언제처럼? 2018년, 19년처럼 밴드 하단은 지지력을 보여주는데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거 데이터까지 반영을 해서 보니까 6월 말만 하더라도 이게 2340이었거든요. 어제 종가 데이터로 2140. 그러니까 6월 말에 여기가 지지선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레벨이 2340포인트였다면 지금 2140이거든요. 그래서 이익 전망이 떨어지는 것만큼 시장 레벨을 좀 낮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떨어질까를 추정을 봤을 때 이게 ISM 제조업 지수랑 한국 기업 이익 전망이랑 되게 비슷해요. 2012년 이후 상관관계를 보면 거의 0.7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를 제외한 저점권이 47.9, 47.6, 48, 전반적으로 48 정도 수준이라서 저희가 ISM 지수가 48 떨어질 때 얼마나 6월 말 기준으로 얼마나 이익이 내려갈까를 추정을 해봤더니 14.5%가 나왔고요. 그게 232포인트입니다. 그거를 8.6, 현재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8.7, 9배를 반영을 해줬더니, 총 2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2088포인트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2100선을 좀 이탈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2000선 초반에서의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까지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이거를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6월 말만 하더라도 12개월 선행 EPS가 271이었어요. 지금은 251입니다. 20원이 낮아졌어요, 20원이. 한 번 더 20원 낮아지면은 충분히 가시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레벨이라서 저희가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할 때만 하더라도 2100이 깨진다고 하셨었기는 했었는데 지금 점점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방어적인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팀장 말씀 들어보면 그럼 이번에 어쨌든 약간이라도 반등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제가 뭐 100% 맞는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줄이자 정도. 비중을 줄이자. 그리고 아무리 공격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30% 정도의 현금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안전한 자산 쪽에 좀 투자하는 것들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굉장히 내가 보수적이다 아니면 나는 주식을 많이 줄여도 괜찮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50%, 70%까지 현금 비중을 확대하신다면 다음 사이클에서 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중을 줄인다면 어쨌든 내가 가진 물린 것들이 대부분 다 물렸겠죠. 여기서 좀 남길 것들과 팔아야 될 것들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증시가 좀 빠지고 난 다음에는 그때 이제 지금 비중을 만드는 현금으로 뭘 사야 될 거잖아요. 요거는 좀 어떻게 그럼 좀. 일단은 저희가 보는 데 있어서는 다음 사이클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방산 이쪽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 10% 정도의 추가 하락은
그냥 감내하고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방산 이런 업종들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 나는 10% 정도, 15% 정도 하락은 감내하고 갈래라고 하신다면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머지 업종들은 좀 상당한 기간 동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들은 나머지 업종들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이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레벨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 좀 저가에서 좀 잘 사신다면 평단가가 좀 많이 낮아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반전을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상승해서 수익이 나는 폭이 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리하는 게 맞겠다. 완전 다 비우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해서 다음 타임에 좀 많이 내려왔을 때 또 한번 기회를 좀 역전의 발판으로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갖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고관도 긴축이랑 경기 불안 지속되는데 그럼 언제쯤 이러한 흐름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러프하게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엄청나게 좋아져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나쁜 데 따른 반대급부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 상황들을 궁즉변 변즉 통이란 말로 많이 말씀드려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말이 통즉구인데 주식시장에 영원한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궁즉변 변즉통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가능성이 열려버렸는데 연준은 아직까지 통화정책을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 왜? 물가 때문에. 자,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물가가 계속 여기 있을까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당연히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기 침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들도 떨어질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물가 레벨은 진정이 될 것이고 물가 레벨이 낮아지는 만큼 그럼 얼마나 낮아져야 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발언들을 보면은 2%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물가가 우하향이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게 된다면 연준도 경기 상황에 따라서 통화정책 속도라든지 완화적인 스탠스로 전환하는 시점을 좀 타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경기 사이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보통 고점에서 저점까지 한 2년 사이클이 있습니다. 2년 사이클이 있는데 2년 사이클에서 2021년 7월 달이 고점이었거든요. 2년을 보면 2023년 7월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2023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경기 저점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저점을 통과하면은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면 올해 하반기 때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2023년 하반기 때 기저효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2023년 상반기 때 거의 침체에 가까운 경기 상황들을 보여줄 텐데 이 기저효과가 2024년 상반기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경기는 턴하고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가는 그런 두 가지가 맞물리는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좀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으려면은 여유 자금이나 현금 비율이 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론 상황들이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급변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미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저희 대신증권 홈페이지에서 코멘트 자료를 매주 쓰고 있거든요. 매주 쓰고 뭐 텔레그램 뭐 시황은 뭐 거의 매일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이현민 팀장의 스탠스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때 나왔을 때보다 계속적으로 좀 더 보수적이네. 왜 하단을 계속 낮추지?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저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환경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호흡하면서 뭐 시장이 급변한다고 해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캐치업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시 드릴 테니까 그렇게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겨나간다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내년 하반기 2024년에는 아 그래 그때 힘들었지 라고 되돌아보면서 좀 마음을 쓸어내리고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작년 6월부터 떨어졌잖아요. 네. 작년 6월부터면 벌써 1년은 넘었고 넘었죠.
그리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라면 이게 거의 1년 반에서 네. 2년 2년 정도의 가까이. 약세 하락장을 이제 맞이하다 보니까 사실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3,000 넘어서 3,300대 그쵸. 고점에 특히 뭐 삼성전자 9만 원대 막 들어와서 이제 10층 바라보면서 왔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이게 또 제가 주식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느끼는 게 고점에 들어왔다가 최악은 저점에 나가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는 건 좋은데 주식이 또 다 팔고 저점에서 다 빠져나가면 다음 고점을 또 아예 못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 그래도 그걸 알고 있어도 내가 고점에 들어오고 저점에 파는 거는 시장이 참 공포를 이긴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 건데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 조언 한마디만 주시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팔고 싶은 욕구가 더 크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라 반등 나왔을 때 파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너무 팔고 싶어, 그냥 주식시장을 떠나버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히려 MTS나 HTS를 지워버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잊어버리시고 다른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달러나 금이나 이런 여러 자산군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지우셨다가 내년 말이나 2024년에 다시 열어보시면은 그때 안 팔기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시점은 돌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점 빨리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2,300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막 원하지 않는 매물이 나왔었던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잘 버티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비중을 줄이는 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 줄이셔도 되는데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나는 떠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그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아예 잊어버리시는 게 2년 뒤, 3년 뒤에는 조금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MTS를 삭제했는데 내년에 MTS 열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상장 폐지돼서 없는 경우는 없겠죠. 저는 그런 종목은 우리가 조심해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뭐 방산 이런 종목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좀 큰 종목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기가 그렇게 안 좋고 뭐 아까도 전망 보니까 미국 GDP 성장률이 2024년가도 1.7이라는데 이거 경기가 좋아지는 거, 드라마틱하게 좋아하는 것 같은 아닌데 왜 시장이 올라가냐? 일단 돈이 많고요. 여전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정책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국방 쪽으로는 정책이든 재정이든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2023년 하반기, 2024년에는 2017년하고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 2017년이 어떤 분위기였냐면 반도체 대표주 두 개만으로 시장을 다 끌어올렸어요. SMO 전자는 50몇 프로 올랐고요. SKH모는 70몇 프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의 주가를 지수 자체를 다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반도체 빼고 나머지 업종들은 전부 다 1800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처럼 다음 사이클에서는 진짜 산업적으로 될 만한 업종들이 시장을 쫙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국방. 국방은 또 이제 항공우주랑 또 맞물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면은, 태조, 이방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정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증시에서 떠날 거면 차라리 다음번에는 고점에서 플러스 칠 때 떠나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